스탈린이 참 못된 짓을 하죠. 이 고려인들이 농사를 참 잘 지으니까 북방 한계선을 한번 실험용 쥐로 써보자. 다 이 가진 거 다 뺏고 더 척박한 데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러나 어디를 그런 식으로 강제로 쫓겨가서 강제 이주를 당했던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는데 그만큼 한반도는 척박했던 거죠. 한반도는 지옥 훈련 장소였던 거죠. 농사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명란젓 같은 젓갈이 우리나라에 한 300가지 돼.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김치의 종류는 무한대죠.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모든 식물이니까.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한국인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누가 저에게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인을 고도의 생존 전문가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너무 큰 얘기잖아요. 한국인의 밥상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먹는 한식 밥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이 있고요, 국이 있고요, 김치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반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우리는 외국처럼 정찬을 상품화해서 대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외국 식사는 시간 단계형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모든 음식들이 하나하나가 단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품 먹고 처음에 샐러드 먹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순서대로 나온 대로 먹으면 그 시간 코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는 시간적인 거거든요. 근데 한정식은 코스 요리를 먹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상에 한 번에 쫙 깔려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밥이잖아요. 밥만 어떻게 먹어요? 국만 누가 먹습니까? 김치만 누가 먹어요? 이 반찬 저 반찬 같이 섞어서 김치랑 곁들여서 밥을 먹다가 또 목이 막히면 국을 먹고 이런 식의 순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밥이 조금 남으면 그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식의 밥상을 공간 전개형이라고 불러요. 시간 단계형이 있고 공간 전개형이 있어요. 한식은 그래서 생긴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 구성도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 한식이에요. 한국인의 밥상은 한편으로는 매우 원시적이고요, 한편으로는 매우 세련됐어요. 예를 들면 밥이 있고요, 국이 있고요, 고기가 올라가 있으면 쌈채소가 올라가 있죠. 세상에 살아있는 이파리 그대로 잎맥이 다 살아있는 쌈채소가 밥상에 그냥 이렇게 자연의 형태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충격적인 비주얼이에요. 근데 그 쌈을 찍어 먹는 쌈장 같은 경우는 외국의 그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세련된 고도화된 발효 음식이거든요. 이런 것들, 세련됨과 원시성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한식은 매우 원시적이면서 세련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매우 엄격하면서 자유로워요. 밥, 국, 찬이라고 하는 구성 속에서 이 구성은 굉장히 엄격한데요, 이 찬 중에는 돈가스가 올라가도 돼요. 원래 우리나라 그 전통 음식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한 자유로움, 그러나 그 자유로움을 담고 있는 틀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밥과 찬을 섞으면 비빔밥이 되는데, 비빔밥은 옛날에 양반들이 천박하다고 할 정도로 그 격의 구성을 벗어난 걸로 여겨졌어요. 밥과 국을 합치면 국밥이 되죠. 그것도 20세기 중반 넘어서까지도 좀 등급이 낮은 패스트푸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인은 밥상의 구성이 굉장히 엄격한 대신 그 안에, 그 구성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무쌍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식의 형태는 매우 단순하면서 그 단순성 안에 끝없이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이 국밥 먹고 싶은데 자기도 먹고 싶거든요. 서민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국밥이 원래는 주막에서 개발된 음식이거든요. 이 양반이 주막 그 평상에 걸터 앉아서 이러는 거죠. 나는 밥과 국을 따로 주시게. 이게 따로 국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한 1,000원씩 더 비싸죠. 그리고 헛제사밥,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헛제사를 지내요.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그 제사상에 올라간 나물들을 밥에 다 비벼 먹고. 왜 이렇게 엄격하게 됐을지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추적해 볼게요. 한국어에서 밥이란 단어는 3가지 의미를 지니죠. 하나는 쌀밥, 밥의 원형이자 가장 이상형이죠. 두 번째는 잡곡밥, 밥 대신 쌀과 다른 곡물, 그 다음에 이것저것이 들어간 것. 콩밥도 밥이죠. 예, 이것도 밥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자체. 식사 자체도 밥이라 그래요. 한국인들은 햄버거를 먹고 나서도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그만큼 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쌀밥, 모든 밥의 이상형인 이 쌀밥에 대한 충성심이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크다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일본에만 있는 한자도 있고 베트남에만 있는 옛날에 한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자 중에
특히 제 관심을 끈 글자가 논답자예요. 논답자. 물수 아래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어떤 작물을 짓던지 경작지에는 다 밭전자를 써요. 일본도 중국도. 우리나라는 논에만 논답자를 씁니다. 애초에 밭, 논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만큼 쌀농사의 위상이 높은 거예요. 구분을 지어야 할 정도로. 논은 물수 아래에 밭전자가 있죠. 벼농사는 물을 많이 잡아먹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가두고 다시 가둔 물이 논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옛날에 논농사 짓는 거 보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다 그 논에 물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물수변에 밭전자를 써서 논답자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한국은 왜 쌀농사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됐을까요? 쌀농사를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쌀농사에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척박한 나라냐면요. 한국 정말 척박해요. 산지가 70%에서 80% 사이고요. 그 산조차 풍요롭지가 않아요. 산도 풍요로운 산이 있습니다. 산조차 풍요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산 기슭, 산 주변의 땅도 풍요롭지가 않아요. 다 화강암 지대거든요. 화강암 다음으로 단단한 돌이 있어요. 편마암이라고. 다 편마암 지대예요.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운 흙이 있는 평지가 거의 없어요. 고운 흙이 있는 평지를 기껏 찾아낸다고 하더라도요, 그 면적이 너무나 좁아요. 그리고 그 좁은 면적을 가진 평지 중에서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은 또 적어요. 평지가 있고 땅의 영양분이 어느 정도 있고 물을 끌어올 수 있어도 한국 사람들이 지도를 위에서 아래로 2D로 보다 보니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맥과 그 산맥들의 지맥들, 그 이지러지고 찌그러진 산맥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그늘을 지나쳐요. 응달에서는 절대 쌍놀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일조량이 풍부해야 곡식이 자라기 때문에. 거기는 텃밭용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땅들에서 간신히 추린 땅들에서 쌀농사를 가까스로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남단이 중국의 쌀농사 문화권 최북단하고 겹쳐요. 중국에서 원래 쌀농사는 남쪽에서 짓고 북쪽에서는 밀농사를 짓거든요. 중국도 쌀농사 짓고 싶어 해요. 왜? 쌀이 인구 부양력이 높기 때문에. 쌀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거든요. 중국의 모든 황제들은 쌀농사 경작지를 늘리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저히 쌀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느꼈고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보다 훨씬 척박한 땅에서, 훨씬 좁은 땅에서 중국보다 한 단계 더 북쪽에서 한국인들은 쌀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왔던 거예요. 왜 그렇게 척박한데 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되고 많은 입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연 환경은 너무나 척박하고 가난하고 사계절은 너무나 뚜렷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쌀농사를 지어도 다 이모작, 삼모작을 해요. 일본도 기본이 거의 이모작 하는 데가 많습니다. 동남아 내려가면 삼모작이고요. 사모작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같은 작물을 한 해 여러 번 생산하는 건 모작이 아니라 기작이라고 하지만 그냥 모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한 단어로. 우리나라는 1모작이죠. 다른 작물 다 합쳐봐야 1.5모작이에요. 봄에 보리 농사 짓고 잠깐 이런 거 빼면. 하지만 사실은 0.7모작, 0.8모작입니다. 왜? 정기적으로 가뭄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정기적으로 수해가 나고요. 태풍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험하게 기어이 쌀농사를 짓는데 성공해야만 했던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고려인들, 까레스키라고 하죠. 러시아 지역 공산권으로 우리가 진출을 했었어요. 진출을 거의 하자마자 현지 농부들보다 갑자기 잘 살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있나. 서로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 농사 왜 이렇게 잘죠? 그 다음에 우리 고려인들은 여기 왜 이렇게 농사 짓고 살기가 만만해? 한국만큼 살기가 힘들었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참 못된 짓을 하죠. 이 고려인들이 농사를 참 잘 지으니까 북방 한계선을 한번 실험용 쥐로 써보자 해서 더 척박한 데로 보내고, 거기서 간신히 삶의 터전을 읽으면 다 가진 거 다 뺏고 더 척박한 데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러나 어디를 그런 식으로 강제로 쫓겨가서 강제 이주를 당했던 현지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거의 3년이 걸렸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만큼 한반도는 척박했던 거죠. 한반도는 지옥훈련 장소였던 거죠. 농사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목축도 안 되죠. 우리나라 목축 유목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가축만 돼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도 온 동네 거의 잘 사는 집에 그 몇 사람의 장정이 소 한 마리를 겨울에 맨날 소죽 쏘어서 먹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지 소 한 마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축을 한다 그러면 유럽만 해도 양치기가 수백 마리의 양을 양치기 한 명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몽골 초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유목을 하는데 한 사람당 말 20마리, 소 30마리 이렇게 딸려 있어요. 또 우리는 가축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야 되고요. 겨울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봄에 보릿고개 이제 견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쌀이 집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이에요. 가장 인구 부양력이 높지만 가장 노동집약적이에요. 그리고 물을 논까지 끌어오는 그 모든 작업도 노동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마을을 이뤄서 함께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품앗이 기록사진, 기록필름 이런 거 보시면 한 사람의 논에 그 마을 장정들이 다 일렬로 서가지고 같이 같은 속도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 모내기를 다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논에 가서 똑같이 희생적으로 이타적으로 똑같이 일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내 논에서 일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신기한 감각들이, 한국인만의 신기한 감각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 미묘한 감각이죠. 나는 남의 논에 가서 헌신적으로 일해줘야 남도 내 논에 가서 헌신적으로 일해줘요. 하지만 내 논에서 난 소출은 100% 내 거라는 거죠. 이런 공유 개념과 사유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협조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서로 느슨한 감시를 하면서 서로를 관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한국인의 기본적인 품성과 기질을 만들어내게 된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얼마나 전통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냐. 산으로 들로 나물 캐러 다녀야 돼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어야 됐어요. 고사리 나물 저도 참 좋아하고 식당 가서 반찬으로 나올 때마다 반가워합니다만, 고사리 나물 외국에선 독초입니다. 빨간 버섯 같은 경우에 원래 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라면 레시피, 음식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소금물에 데쳐놓고 나서 음식을 시작하죠. 다 독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일상적으로 먹는 채소는 동서양이다 거기서 거기에요. 몇 품종이 안 돼요. 원래 원품종으로 역추적해 들어가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식물을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국의 시골 마을에 보면 담벼락도 낭비할 수 없어요. 담벼락에도 다 호박 같은 거, 박 같은 거 키워야 되고, 초가지붕에도 다 덩쿨식물 키워야 되고요. 텃밭에 그 한 치에 남는 땅이라도 있으면 참외라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도 아파트 단지에 가면 봄에 쑥이 자라면 그 쑥 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비싼 장미 조경수 다 걷어내고 장미보다 훨씬 싼 그 호박 심어가지고 이 남는 땅 놀려서 뭐하냐 이런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기질인 거예요. 그리고 사냥도 해야 되고요, 물고기도 잡아야 되고, 그러고도 굶어 죽는 것이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종류도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어야 되지만 같은 먹거리도 보관을 위해서, 우리 촉박한 겨울과 봄을 나야 되기 때문에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김치를 만들어야 했고요. 같은 명태라고 하더라도 동태, 짝태, 노가리, 황태, 먹태, 이 10수가지 형태로 만들어야 됐고요. 젓갈 종류도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전 국민이 좋아하게 된 젓갈 중에 명란젓이 있습니다. 원래 그 명란젓 일본의 원조가 부산시장에서, 자갈치시장에서 배워간 사람이에요. 명란젓 만드는 법을. 그런데 명란젓 같은 젓갈이 우리나라에 한 300가지 돼.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김치의 종류는 무한대죠.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모든 식물이니까. 거기에다가 수많은 장의 종류가 다 합쳐지고, 가자미 식혜나 뭐 굴김치 이런 거 같은 동물성 김치, 젓갈, 그 다음에 동물성 김치와 식물성 김치의 만남. 굴, 오이, 소박이는 동물성, 식물성이 만난 거죠. 그 다음에 각 집집마다 다른 레시피. 거기 백김치, 물김치, 뭐 그다음 빨간김치 이런 계열이 있고요. 젓갈, 말린 거, 이런 모든 보존식품, 이 모든 것들을 합하면 사실은 천문학적 단위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어떤 형태든 어떤 종류든 우리는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성공해야만 했다. 그래서 쌀농사만 진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간신히 살아남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마 잉여 생산물을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혹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태풍과 수해가 모든 걸 빼앗아가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수천 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한반도 주민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주민에게 남들보다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항상 저 옆집은 나보다 얼만큼 더 먹을 걸 많이 먹나, 얼만큼 더 잘 사나, 또 우리 아랫집은 참 경제 수준은 나랑 비슷한데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잠 안 자고 정말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래. 남는 시간에는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와서 푼돈이라도 더 버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저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경쟁심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굶어 죽는 시대를, 정말 그 오랜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시기 질투가 많고 경쟁심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경쟁심이 없는 사람들, 남이 나보다 잘 나갔을 때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생존성은 떨어져 왔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기질이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도왔다라고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인이 착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요. 한국인을 가장 싫어하고 한국과 한국 국민의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결국 한국인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징그럽게 부대껴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요, 사촌이 말기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기를 바라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그 달콤한 꿈이 뭡니까? 친구, 가족, 친지들보다 잘나지는 거예요.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모는 거고요. 자식들이 의사, 변호사 돼서 명절날 친척들 만났을 때 친척들 코가 팍 눌러지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기는 쾌감.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게 생겼어. 이러면 가장 슬퍼하고 걱정하고 동정하는 것도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은 너무 싫어하지도 않고 너무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과 증오, 애증의 감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너무 양극단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 타원형이 있어요. 공전을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가 괴로운 거죠. 한국인도. 한국인은 인간을 그래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못한 채로 징그러워하는 거예요. 징글징글해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K-팝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X세대입니다. 90년대에 청소년이었고 성인이 됐었어요. 90년대 한국 가요에 객관적으로 말해서 좀 너무했었어요. 특히 표절 문제에 있어서 일본 노래들을 그렇게 많이 표절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표절했냐? 어떻게든 좀 더 잘난 음악, 새로운 음악, 좀 더 뭔가 세계에서 통하는 음악을 해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기괴한 시대이기도 했었거든요. 90년대에 우리 제발 일본처럼 좀 음악 좀 하자, 일본 대중가요 수준을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계에 엄청난 열망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심각한 표절 문제도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일본 대중음악의 수준을 정말 K-팝이 따라잡게 되고 정말 넘어서게 됐어요. 넘어서게 되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제 일본 잡았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곧바로 일본 수준 넘어서면 뭐하냐, 미국만 못한대. 그래서 이제는 일본 수준 넘자마자 바로 목표로 삼은 게 우리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K-팝 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레이스에 성공한, 결국은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스타가 돼서 그 카네기 홀에 만석을 채우는 BTS라는 보이그룹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는 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BTS만 잘 나가면 뭐하냐, 나머지는. 한국 사람들 그런 식이에요. 뭐 하면 뭐하냐 이 모양인데 더 잘 돼야지, 더 잘 돼야지, 더 잘 돼야지. 이런 것들, 이런 불만, 견딜 수 없음, 지금의 상태를 견딜 수 없음에 기초가 되는 불만과 경쟁심. 저는 이것이 K-팝을 예로 들었지만 이 빠른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리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80년대, 90년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무슨 물건 하나만 써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에이씨 화를 내면서 이런 거 하나 일제 일본 놈들보다 못 만들고 말이야, 손톱깎이 하나, 뭐 하나. 결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면봉, 손톱깎이부터 반도체, 전투기까지 안 만드는 게 없는 이상한 제조업 국가가 됐고요.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일본 넘어서니까 지금 또 경제신문이나 이런데 일본을 넘어서면 뭐하냐, 독일을 넘어서야지. 이게 한국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정말 깝깝한 비교 경쟁 심리, 이래서는 안 돼, 더 잘나야 돼, 뭐라도 더 돼야 돼, 이런 것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사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50년대, 60년대 그 집안의 맏아들 하나는 고등학교 이상을 나오게 해서 서울에 상경시키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대학을 어떻게든 대학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하면서 한국인들의 학력과 교양 지식 수준이 높아져 왔고, 또 국제적인 단계, 회사와 회사끼리는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야 돼, 미국에서 통해야 돼, 우리가 독일을 따라잡아야 되는 고도의 그 경쟁 심리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산업화가 아닌 민주화의 차원에서는 한국 사람들 특징이 또 이거잖아요. 우리 80년대에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가진 모범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가 된 게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인데, 그렇게 되자마자 한국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잘 살면 뭐하나, 나라가 지금 독재에 신음하고 있는데. 마침 사람들이 그렇게 현자 타임이 왔을 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 야 니네 이제 애들 학생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해? 그러면서 이제 학생 시위에 넥타이 부대가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즉 386 세대와 산업화 세대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독재에 저항을 하게 되면서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에 군부 독재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속도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기질, 우리가 싫어하는 바로 그 기질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배후에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단점으로 보였던 것의 배후에는 의외로 우리를 이만큼 먹고 살만하게 만든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고지신만큼 무책임하고 쉬운 말이 없어요. 온고지신, 옛것을 참고하여 장점만 남기고 단점은 없애고 더 발전하자. 이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실상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좀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눈앞에서 뭔가가 미적거리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야, 비켜, 그냥 내가 해버리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가 내 눈앞에서 즉시 해결되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흔히 빨리빨리 문화로 퉁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생존 경쟁,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취가 있어야만 내일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고 잘 비교적 편하게 잘 수 있는 성취 중독적인, 요즘 말로는 도파민 중독적인 성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본인은 규칙을 매우 존중하죠. 물론 한국인도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나라죠. 우리나라 치안도 좋고. 그런데 신기한 점은 규칙이 유용하거나 옳다고 생각해서 일본인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요. 규칙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일본인이에요. 박훈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일본을 상자사회라고 부르거든요. 상자사회. 옛날에 일본은 오랫동안 중세 봉건제를 유지를 했잖아요. 천황 밑에 쇼군이 있고, 쇼군 밑에 다이쇼가 있고, 다이쇼 밑에 영주들이 있고, 영주 밑에 사무라이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한 영주의 영지 안에서는 농민들은 유럽의 농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나머지 직능을 가진 사람들, 장인일 수도 있고요, 어부일 수도 있고 무사일 수도 있죠. 이런 직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능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에 세습 받으면서 어떠한 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사무라이인 한 사무라이답게 살고 죽는 게 너무나 중요해지고, 자, 살아서 주군의 복수를 해도 되죠. 근데 꼭 주군이 죽으면 나도 옆에서 할복자살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것이 사무라이의 격이기 때문에 나는 사무라이인 이상 내 직업의 격을 지키는, 그러니까 인간 위에 직업이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여받은 직업이 정해요. 이걸 상자사회, 갇힌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규칙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과 역할이 정해져 있고, 분수가 정해져 있고, 자기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자기 존재성을 드러내고 튀어나오려고 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삭제해버리는 사회라는 거죠. 봉건주의는 힘에 의한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규칙에는 관습도 해당해요. 관습도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념, 규칙, 정의, 이거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까운 뭉쳐진 개념을 형성합니다. 일본의 여자력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나요? 지금 유행한 지 몇 년 된 단어예요. 여자력, 여자의 힘.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여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자력 경쟁을 해요. 나 여자력 있어. 자랑해요. 뿌듯해하는 거예요. 여자력이 뭡니까? 남자친구랑 어디 갔을 때 남자친구 수저 세팅해주기, 남자 와이셔츠를 예쁘게 다려주기, 남편이 출근할 때 무릎 꿇고 옆에 신발 예쁘게 놔서 신겨드리기, 여자로서 이쁨 받고 남자에게 좋은 편의를 싹싹하게 제공해줘서 남자를 덜 귀찮게 하고 남자 자존감을 살려주고, 이런 능력을 여자력이라고 해요. 지금 일본의 농담이 아니고요. 여자력 학원도 있어요. 정말 자기 의지로 등록을 해서 그 학원에 다녀요. 우리나라는요, 내가 맞아 너가 맞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동의할 만하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한국인의 관념이면, 일본은 관습이기 때문에 그 관습에 복종하고 그 관습을 나는 활용하겠다. 여자력이 그런 거예요. 관습이 옳은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관습이라서 따르는 거예요. 규칙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반대로 이유 자체가 중요해요. 한국인을 저는 숭고한 속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책에 썼고, 한국인은 숭고하든 속물적이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속물적인 이유,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이익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뭔가를 따르려면, 혹은 이것이 내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타인에게 헌신적인, 남에게는 도움이 되는 좀 도덕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또 한국인은 할 수 있어요. 둘 다 아닌데 일단 규칙이니까 따르라? 한국인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위에 복종할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권위에 복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항상 따져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일본인처럼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보잘것없음을 요구할 때 한국인은 저항하거나 순응하거나, 혹은 저항에 실패하거나, 싫지만 저항에 실패하거나, 뭐 이 셋 중에 하나겠죠. 한국인은 이걸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한 채로, 혹은 저항에 실패해서 나이를 먹은 채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의 사람이 되면 한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한국은 흥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한의 민족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내가 내 자식한테 좋은 기회와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역시 한이 맺히죠.
부모한테도 한이 맺히고 자식한테도 한이 맺혀요. 나 정도 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분수에 맞는 양육과 지원을 받았으니 성인이 되어서는 알아서 잘 살려구나, 대충 서민 정도로 살면 되잖아, 이런 한국 부모는 없죠. 그래서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해주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동의하려면 사회의 규칙과 관습이 나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나를 납득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본질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려다보는 우리의 밥상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돼서 결국은 일본과 비교하는 걸로 끝나게 됐습니다. 2부에서는 더 재미난 얘기, 더 투쟁적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2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